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년간 의사 생활을 하다 은퇴한 송재학입니다. 88세인 제가 아직도 혼자 생활하며 매일 아침 산책도 하고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는 비결, 오늘 여러분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70대 때는 여러분처럼 매일 밥을 먹고 약을 챙겨 먹고 운동도 했는데 왜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졌을까요? 충격적이게도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최악의 습관들 때문이었죠. 제가 의사로 일하며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70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건강을 빠르게 망치는 이 5가지 습관만 고치면 여러분도 저처럼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한다면 안타깝게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이 습관들 때문에 10년, 20년 일찍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고 체념하면 안 됩니다. 저도 70대 중반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할 비밀만 알면 여러분은 당장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 최악의 습관 중 하나를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은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좁아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사인 제가 장담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도 75세 때는 무릎이 아파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만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산책을 매일 1시간씩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간단한 방법들만 실천하면 여러분은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쉬운 방법들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의사인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최악의 습관,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을 앉아서 보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앞에 앉고 식사를 하고 나서도 소파에 앉고 오후에도 앉아서 책을 보거나 TV를 보고 그러다 보면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서 쉬고 싶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건강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놀랍게도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다리가 아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그렇다니 정말 충격이네요. 네, 김 선생님. 앉아 있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혈액 순환이 느려집니다. 혈액이 천천히 흐르면 심장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이는 심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걷기 힘들어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70대가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병원 생활로 이어지고 그러면 근육은 더 빠르게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입니다. 저는 식사 후에 항상 소파에 앉아 TV를 봐요. 이것도 문제인가요? 네, 이 여사님. 특히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아 TV 보는 습관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식사 후에는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앉아만 있으면 혈당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당뇨가 없는 분들도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식사 후 가볍게 움직이면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놀랍게도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감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가 알려주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30분에서 6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물 한 잔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간단한 운동을 하루에 여러 번 해보세요. 허벅지 근육을 유지하는데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적당한 시간 걷기를 목표로 해보세요. 한 번에 많이 걷기 어렵다면 짧게 여러 번으로 나눠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최악의 습관, 근육 감소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전보다 지금 힘이 얼마나 빠졌나요? 계단을 오를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그 차이를 느끼시나요? 그것은 바로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70대가 되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사실 근육 감소는 30대부터 시작되지만 70대가 되면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최악의 습관입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자꾸 어지러워요. 갑자기 일어서면 특히 더 그래요. 이것도 근육과 관련이 있나요? 네, 박 여사님. 근육이 줄어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감소하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 증상입니다. 이로 인해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근육 감소의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당을 소비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감기, 폐렴 같은 질병에 더 취약해지는 거예요. 저는 허리가 많이 아픈데 이것도 근육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김 선생님. 허리와 복부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 통증이 심해집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면 뼈가 그 부담을 모두 받게 되니까요. 가장 무서운 점은 근육 감소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다리 근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짧은 시간에 오랜 기간 동안 줄어들 근육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째, 자주 일어나서 몇 분 동안 가볍게 움직이세요. 방 한 바퀴를 돌아보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여러 번 해보세요. 또는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놓는 운동도 좋습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들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규칙적인 걷기와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걷기는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콩, 두부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꼭 드세요. 저는 운동을 잘 못해요. 그래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여사님. 근육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운동만으로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시작해도 괜찮아요. 매일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서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을 얼마나 마셨나요? 한 잔, 두 잔? 아니면 전혀 마시지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 심리를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을 덜 마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는 필수 요소입니다. 저는 물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셔요. 이게 문제인가요? 네, 박 선생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왜 비싼 화장품을 바르는데도 피부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안에서부터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혈액이 끈적해진다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되어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저는 자주 변비를 고생해요. 이것도 물과 관련이 있나요? 맞습니다, 그 여사님.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심장은 수분이 충분해야 제대로 기능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심장에 부담이 가고 심장 결석이나 심지어 심부전의 위험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수분 부족은 변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장의 수분이 충분해야 배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소변색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변색이 짙은 노란색이라면 이미 탈수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한 소변색은 옅은 노란색이나 더 투명한 색이어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한 방법을 알아봅시다.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에 적절한 양의 물 섭취를 목표로 해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셋째,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으며 카페인이 든 음료는 조심하세요. 카페인이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이뇨작용을 해서 수분을 더 배출시킵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물 마시기가 힘들다면 전략을 세워보세요. 시간을 정해서 마시거나 휴대용 물병을 활용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물 마시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선생님, 물 한 잔의 차이가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알람을 설정해 두시거나 물병을 항상 보이는 곳에 두세요. 또 물맛이 없다고 느끼시면 레몬이나 오이 조각을 넣어서 드셔보세요. 오늘부터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최악의 습관, 사회적 활동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이나 다른 사람들과 만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러 나가는 게 귀찮아지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데 번거롭게 느껴지지 않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누굴 만나나 집에 있는 게 편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요. 이게 건강에 안 좋은가요? 네, 강 여사님. 사회적 활동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증가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행복감과 소속감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 식사량도 줄어듭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되고 식욕도 좋아집니다. 영양 부족은 곧 면역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사람 만나는 게 수명과도 관련이 있나요? 네, 김 선생님. 놀랍게도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이 적은 사람은 기대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수명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 부족은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어 기억력과 사고력이 유지됩니다. 반면에 고립된 생활을 하면 치매 발병률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봅시다.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족, 친구, 이웃과 대화해보세요.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통화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나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가까운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매주 수요일에는 친구와 차를 마신다든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자녀가족과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규칙적인 만남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자원봉사나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어색해요. 이 여사님, 사람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 활동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어요. 한두 명의 친한 이웃이나 친구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부터 조금 더 사회적으로 활발한 생활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 최악의 습관,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새로운 것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요리법이라든지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외국어 몇 마디라도 말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늦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뇌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저는 스마트폰 쓰는 법을 배우고 싶은데 이 나이에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김 선생님.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이 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뇌의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활성화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변할 수 있는 능력인데 나이가 들어도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요즘 자꾸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려요. 이것도 관련이 있나요? 네, 강 여사님. 기억력과 집중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일을 기억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약 먹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와 같은 뇌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평생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면 치매를 막는 방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삶의 즐거움과 만족감이 줄어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 삶에 큰 기쁨을 줍니다. 손님들 앞에서 새로 배운 요리를 선보였을 때의 뿌듯함, 처음으로 손주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때의 성취감, 이런 경험들이 없으면 삶이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을 위한 방법을 알아봅시다.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작은 도전을 해보세요. 새로운 길로 산책을 간다든지, 평소에 안 읽던 종류의 책을 읽어본다든지,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길로만 다니지 말고 가끔은 다른 길로 가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뇌에는 좋은 운동이 됩니다. 둘째, 취미를 하나 새로 시작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요리 등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즐기세요. 저는 손주들이 말하는 디지털 기기가 어려워요.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여사님.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는 우리에게 무한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손자, 손녀에게 도움을 청해도 좋고 노인 복지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유튜브나 카카오톡 사용법만 배워도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 넓어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고 서로 격려하며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98세에 대학을 졸업한 할머니의 이야기도 있고 87세의 새로운 언어를 완전히 익힌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뭘 배울까? 이런 질문을 매일 아침 자신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단어 하나, 새로운 요리 하나, 새로운 운동 동작 하나. 이런 작은 도전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의 뇌는 더 젊어집니다. 70대의 몸에 40대의 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다시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노년기에는 우리 몸의 대사율이 저하되고 영양소 흡수 능력도 감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욕 감소, 맛과 냄새에 대한 감각 저하, 소화 능력 약화 등으로 인해 영양 불균형을 겪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신가요? 네, 요즘 입맛이 없어서 밥 먹기가 힘들어요. 그냥 간단하게 때우곤 하는데. 김 여사님, 그렇게 하시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노년기 영양 불균형은 여러 가지 위험을 가져옵니다. 첫째,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둘째, 근육 감소가 가속화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감소증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셋째,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군, 항산화제 등이 부족하면 뇌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만성질환이 악화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식이 조절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을까요?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식습관 개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를 늘려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요구량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살코기, 생선, 계란, 콩류, 두부 등을 몇 끼니에 포함시키세요. 둘째,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세요. 색이 다양할수록 여러 종류의 항산화제와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식을 하되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양보다 질을 중요시하세요. 고칼로리이지만 영양가가 낮은 음식보다는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선택하세요. 넷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영양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며 식사하세요. 소화를 돕고 영양소 흡수를 촉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5가지와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오래 앉아있는 생활.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근육 감소를 방치하는 것.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하세요.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
하루에 적절한 양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 사회적 활동을 줄이는 것.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세요. 다섯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는 것. 매일 작은 도전으로 뇌를 활성화하세요. 여섯 번째, 영양 불균형의 위험성.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이 습관들을 고치기만 해도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건강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제 습관을 바꿔볼게요. 네, 이 선생님,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30분마다 움직이고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고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건강한 70대, 80대, 90대를 만드는 비결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송재학 선생님, 건강을 위해 더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비밀은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놀라운 사실은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김 여사님,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심장 건강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어르신들은 혈압이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박 선생님. 매일 아침 일어나서 3가지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만날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자주 표현해 보세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5번 이상 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그것이 몸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송 선생님께서 88세에도 건강하게 살아오신 비결이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이었군요. 맞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이 습관 덕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것이 제 건강을 지켜준 가장 큰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고치실 건가요? 여러분의 결심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서로 응원해 보세요. 함께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나는 오늘도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외쳐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몸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일상 습관입니다. 오늘 알게 된 최악의 습관들을 피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우리 모두 송재학 선생님처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더 좋은 정보로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정말 감사합니다.